과기정통부 디지털 포용팀장 정준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주제는 AI 시대 디지털 포용법과 디지털 포용 사회라는 주제로 하는 건데요. 아마 이제 저희들이 이 지금 디지털 포용법이라는 것이 작년에 제정이 되고 올해 초에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디지털 포용법이라고 자체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게 지능정보화 기본법 이렇게 거기에서 이제 사실은 과기정통부는 어느 정도 기술을 개발하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사회를 조금 약간 선도해가는 느낌이 있는데 반해서 디지털 포용은 그런 부작용을 어떻게 보면 해소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AI라든지 디지털 기술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반화되면서 포용이라는 내용이 점점 더 중요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디지털 포용법이 작년에 제정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이제 시행이 되게 됐고요. 이 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차는 AI 시대 왜 디지털 포용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디지털 포용법의 개요. 그리고 여기 협의회가 제가 아까 듣기로는 국회 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도서관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위주로 많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과 디지털 포용이라는 주제로 마지막 목차를 넣어봤습니다. AI 시대 왜 디지털 포용인가입니다. AI 디지털 시대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요즘 뭐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애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생성형 AI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성형 AI 활용을 넘어서 이제 앞으로는 의료라든지 금융이라든지 교통 등의 생활 전반으로 AI 활용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 왔죠. 근데 이제 미래에는 무인화 그리고 자동화 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AI 디지털 접근의 차이 이런 이슈가 이제 점점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는 모두에게 편리하고 열려 있는가? 즉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디지털 기술의 접근 및 활용 역량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AI 서비스 이용 경험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일반인들은 한 51% 정도의 이제 이용 경험이 있고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한 30% 그리고 AI 서비스 이용 역량 측면에서는 일반인들은 57% 정도 그리고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한 35% 정도 당연한 수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디지털 기술의 혜택이 제한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기술은 더 많은 혜택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반면 디지털 취약계층은 사회적 격차를 더 심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료 분야에서는 진료 예약 앱 서비스 이용이 미숙한 취약계층이 진료 접근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금융 분야에 들어가다 보면 금융 분야로 살펴보면 비대면 금융으로 요즘 많이 하죠. 사실은 은행에 가서 직접 하는 경우도 물론 많이 있지만 젊은 층에서는 실질적으로 앱을 많이 사용하죠. 근데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앱을 잘 활용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복잡하기도 하고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이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런 비대면 금융 서비스 활용이 어려운 고령층 같은 경우는 좀 이런 측면에서 소외될 수 있다. 그리고 교통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앱을 이용해서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사용이 어려우신 뭐 어르신들 주로 어르신들 아니면 장애인분들이 대중교통 이용에도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포용과 디지털 포용 사회. 디지털 포용은 디지털 포용법에서 사회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 정보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포용 사회는 AI, 디지털 등
지능정보기술 및 서비스를 활용하지 못하더라도 사회 참여에서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 다양한 접근 수단, 대체적 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빠져있긴 한데요. 예를 들면 밑에 있는 것처럼 대면 지원이라든지 디지털, 비디지털 혼합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아날로그 선택권을 보장한다든지 모든 것을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키오스크 가게에서는 키오스크를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제 많이 도입하고 있죠. 근데 어르신들은 사실 상당히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대처 수단이라는 것은 사실 사람이 와서 도와주면 가장 좋죠. 그래서 이런 대체 수단이라든지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적인 대체 수단이든 아니면 물리적인 어떤 수단이든 아니면 보조 인력이든 이런 식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중재할 수 있는 공간이나 장소를 도서관을 생각해봤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어져야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취약계층 현황인데요. 기존에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하던 이제 디지털 취약계층은 고령자 그리고 저소득층, 장애인, 농업인 이런 식으로 많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디지털 취약계층의 어느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긴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분들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AI 시대에는 AI의 이해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사실 하기 싫지 않습니까? 사실 AI를 배우기가 어떻게 보면 귀찮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AI 시대가 되면 AI를 이해하거나 활용하지 않으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AI 시대에는 이런 분들이 신취약계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AI 시대는 무엇이 필요한가? 저희들은 이제 교육 대상으로는 예전에는 디지털 취약계층 중심으로 했다 그러면 앞으로는 중장년층 그리고 소상공인 등 전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교육 내용도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이 키오스크라든지 아니면 PC를 잘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한 정보통신 기기 지원 중심이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AI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에 대한 교육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좀 재미없긴 하지만 오늘 디지털 포용법에 대해서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사실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정보화 시대에는 90년대죠. 대부분 90년대인데요. 그때는 정보화 촉진 기본법이라는 것이 이제 있었고요. 이 정보화 촉진 기본법을 기반으로 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 격차 실체 조사를 시작하고 그를 통해서 정보 격차 해소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서 모바일이 아이폰을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폰 중심으로 되는 모바일 중심의 이제 시대에서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도입되고 그래서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 그리고 인터넷 중독 예방 해소 계획 이런 것들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또 코로나 시기에는 비대면 서비스가 많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때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도입이 되고 여러 가지 디지털 포용 추진 계획이라든지 디지털 배움터가 확대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이죠. 최근에는 생성형 AI GPT가 챗 GPT 등이 이제 출시가 되고 여러 가지 AI가 확산됩니다. AI 서비스들이 확산됩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꼭 생성형 AI만을 계기로 된 건 아닌데요. 이런 정보화 시대, 모바일 시대, 비대면 시대를 넘어오면서 사실은 AI뿐만 아니라 디지털이 저희들하고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고 이 때문에 디지털 포용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을 보편적 권리로 하는 디지털 권리 장정도 수립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포용법 구성 체계를 보면 앞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역량 강화 교육과 여러 가지 이제 품질 인증 제도를 규정하고 있던 지능정보화 기본법에다가 다양한 이제 의원님들이 포용 법안을 발의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계 디지털 포용을 목표로 하는 세계의 제정 법안을 병합해서 25년도에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되고 올 초에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포용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기술과 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한다라는 목표로 해서 법 체계 구성은 1장 총칙, 2장 디지털 포용 정책의 추진 체계, 3장 디지털 역량의 함양, 그리고 4장은 지능정보 서비스 등의 이용 환경 보장, 그리고 5장은 지능정보 기술 등의 포용적 활동 추진, 6장은 보칙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칙 부분은 뭐 대부분의 법이 그렇죠. 이제 목적과 정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디지털 포용 증진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는 디지털 포용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인 법 체계죠. 사실은 이제 정의, 목적이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이냐 저희들이 디지털 포용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시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다양한 실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실태 조사가 정보 격차, 디지털 정보 격차, 그리고 디지털 역량, 그리고 디지털 접근성, 그리고 뭐 과의존 이런 등의 이제 여러 가지 실태 조사를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포용 영향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차별이나 소외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자체 또는 개별 영향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정부 차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여러 가지 어떤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하거나 할 때 국가기관의 장들이 자체적으로 이것이 차별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일부 계층에 대해서 배제하는 이런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를 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별 영향 평가는 이슈가 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전문기관의 심층 분석이나 평가 후에 개선 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역량의 함량입니다. 어려운 말로 디지털 역량의 함량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교육 관련입니다. 디지털 역량센터의 지정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5조에서 국가기관 등은 국민의 디지털 역량 함량을 지원하며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역별 디지털 역량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법적인 용어로 이제 디지털 역량센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조금 더 저희들이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디지털 배움터라고 하고 이게 아마 도서관하고도 어느 정도는 연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도서관하고 연계되어 있는 건 아닌데 저희들이 디지털 배움터라고 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을 법적인 용어로는 디지털 역량센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역량센터 지원을 위한 디지털 역량 지원센터, 어떻게 보면 허브 역할을 하는 디지털 역량 지원센터를 두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을 위한 표준 교재 개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능 정보 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관련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접근성은 크게는 뭐 웹 접근성과 뭐 그다음에 키오스크가 이제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요. 웹 접근성은 그 홈페이지죠, 홈페이지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고령층이나 아니면 조금 활용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접근하기 쉽게 되어 있느냐를 이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오스크 접근성 같은 경우에는 시각 장애인에 대한 음성 안내 기능이 있는지, 그리고 노약자를 위한 글자 크기 확대 기능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40가지의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거기에 맞춘 이제 키오스크를 저희들이 이제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들을 보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키오스크 소위 말하는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라고 하는 이 40개의 기준을 만족하는 이제 키오스크에 대해서는 우선 구매 제품으로 저희들이 이제 선정을 하게 되면 국가기관이나 도서관에도 마찬가지죠. 그런 그 도서관에도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 우선 구매 제품들이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 보장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무인 정보 단말기 설치 운영자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복지부에서 조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실태 조사. 특히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 키오스크 아까 말씀드린 이제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를 얼만큼 잘 적용하고 있는가를 이 저희 법 외에도 장애인 차별 방지법, 장차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장차법에서 키오스크를 갖다 놓으려면 소위 말하는 접근성이 확보된 그러니까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를 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아마 복지부에서 실태 조사를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공공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산업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산업적인 측면을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기 강조해서 들어온 이유는 생각해 보면 사실 디지털 포용을 위한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이 미흡하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접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 비근한 예로 뭐 돌봄 로봇들이 이제 많이 보급되고 있긴 한데요. 그 보급되는 기술이 조금 더 빠르게 발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이라든지 표준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취지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오스크도 AI를 활용한 키오스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아까 말씀드린 돌봄 어떤 그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학기술, AI 기술이 좀 잘 접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고 공공 부분 내의 포용성 확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 정보 문화 포상이라든지 표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6월 달이 정보 문화의 달이라고 해서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알고 계실 수도 있고 모르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 아니면 개인에 대해서도 그 문화의 달을 맞아서 여러 가지 포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 보통 연초에 여러 기관에다가 공문을 보내드리거든요. 그때 많이 지원하시면은 저희들이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넘어가겠습니다. 전문 비교표고요. 도서관과 디지털 포용 부분입니다. AI 디지털 시대의 도서관의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저희보다 더 많이 고민하시고 열심히 하고 계실 거로 생각되는데요. 이 기존에는 이제 지식 정보 중심이었다면 AI 디지털로 바뀐다고 해서 그게 지식 정보가 아닌 건 아닌데요. 온라인 중심으로 조금 더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단순한 자료 보관이나 열람에서 그치지 않고 온라인 상으로도 여러 가지 지식 큐레이터라든지 서비스들이 제공되면 좋겠다. 그리고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공간에서 머물지 않고 AI 리터러시라든지 여러 가지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자체와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AI 디지털 배움터와의 연계를 통해서 AI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데 협조해 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배움터 중에 도서관이 한 8개 정도 선정돼서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년에 보니까 경기 남양주 평내도서관, 그리고 서울 성동구립 용답도서관, 그리고 광주의 하남도서관이 디지털 배움터로 지정이 돼서 저희들과 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죠. 올해 지금 개관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성남, 그리고 대전 두 군데, 그리고 대구, 부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배움터는 69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국에 평균 한 4개에서 좀 큰 도시 같은 경우는 6개에서 8개까지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찾아가는 어떤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배움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앞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령층을 위한 어떻게 보면 그 PC 활용이라든지 아니면 그 키오스크 활용 측면에서 접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디지털 역량이라든지 뭐 AI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단 테스트하는 약간 간단한 툴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AI라든지 디지털 수준이 되는지를 저희들이 진단을 하고 그래서 그분에 맞는 교육이나 활용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중장년층, 소상공인, 예전에는 이제 고령층 장애인 위주였다 그러면 당연히 그분들은 포함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장년층이라든지 소상공인 그리고 초중등까지도 저희들이 이제 AI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 활용 교육을 넓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이제 다양하게 사실은 필요한 교육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대도시와 사실 읍면동 지역에서의 어떤 교육은 충분히 다를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저희들이 그 디지털 배움터가 어떻게 보면 약간 중앙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방에서 그 여러 가지 교육 중에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지자체에서 중심으로 이 교육 프로그램을 짜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이런 구조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지자체에서. 왜냐하면 지자체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새로운 업무를 하시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와진흥원이 조금 포맷을 맞춰가지고 전달해 드리고 어떻게 보면 지자체는 예를 들면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연결하는 역할을 주도를 하셨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지자체에서 조금 더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하시는 측면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정착이 된다면 예를 들자면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안하신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지자체에서 반영을 하고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게 지역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자체에서 사실은 더 많이 발굴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내려오고 제안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물론 의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읍면동에 뭐 생성형 AI까지 이렇게 쓰시기는 사실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고려한 어떤 교육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과 그리고 도서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지자체하고 협력도 강화하고 있지만 민간 기업들하고의 어떤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밀착형 키오스크는 예를 들자면 이마트, 뭐 롯데마트, 뭐 배달의 민족 뭐 이런 쪽 통해서 협조를 받아서 여러 가지 이제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배움터에 이런 거는 이제 키오스크가 실질적으로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배움터에 체험관 쪽에 이제 놔두고 그걸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저거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그 금융 사기죠. 금융 사기. 그래서 특히 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갑자기 이렇게 뭔가 또 금융 사기, 보이스피싱 뭐 이런 거에 대한 연락이 오면 어쩌나 사실 저도 걱정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고령층이 많은 곳에는 어떻게 보면 시중은행이나 금감원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사례를 가지고 디지털 금융 교육이라든지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마트 기술 체험,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디지털 배움부터 체험관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모임 성과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에 대한 소개 영상입니다. 오늘 마지막에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